1장 추석 준비의 시작. 마당 흙먼지가 아직 덜 마른 아침, 윤주가 마트에서 들고 온 장바구니를 부어 바닥에 내려놓자 비닐이 울렁이며 소리를 냈다. 미나리는 향이 진했고 도톰한 호박은 물기를 머금고 반짝였다. 그래도 마음은 무거웠다. 시어머니 경수는 벌써부터 제사상 메뉴를 세어 올리고 있었다. 고사리, 도라지, 표고, 북어, 산적 3가지, 나물 5가지. 올해도 그걸 다 해야 하냐는 말이 목구멍에서 걸려 나오다 다시 삼켜졌다. 결혼 내내 윤주는 명절 때마다 어떤 말도 삼켜야 했다. 삼키다 보면 언젠가 소화될 줄 알았다. 그런데 속은 자꾸만 더부룩해졌다. 며느리, 도라지는 물에 담갔니? 쓴기 빼려면 오늘 밤새야 해. 경순의 말은 당연했다. 세월을 견딘 목재 장롱처럼 무거웠다. 윤주는 고개만 끄덕였다. 남편 준호는 계단 아래를 슬금슬금 내려왔다. 머리를 극적이며 뭐 도와줄 거 없냐는 알리바이 같은 말을 했다. 그 표정엔 오래된 눈치가 배어 있었다. 그는 이 집의 유일한 아들이자 늘 중간에 서 있는 사람. 그러나 중간은 대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리를 뜻했다. 전화가 울렸다. 발씨는 엄마. 친정엄마는 매년 그랬듯 손수 만든 나물과 전을 내일 오전에 내려주겠다고 했다. 내 시어머니 입맛이 까다롭다며? 그래도 사람 정성인데 뭐라 하시겠니? 윤주는 대답 대신 웃음소리를 흘렸다. 정성은 언제나 결과를 보장하지 못했다. 특히 이 집에서는 수학이 넘어 친정엄마의 숨소리가 잠시 멈추는 순간 윤주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엄마는 늘 잘 지내냐고 묻지 않았다. 대신 음식으로 손끝의 노동으로 딸을 위로했다. 그러나 위로는 때때로 무력했다. 저녁이 되자 냄새들이 집을 점령했다. 기름, 간장, 깨, 다진 마늘과 부침가루. 경수는 손을 쉬지 않았고 윤주는 그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도마 위 칼이 박자를 새기듯 달그락댈 때마다 윤주의 밤은 조금씩 달았다. 준호는 야구 중계를 보며 간간히 우리 팀 이기겠다 했다. 윤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TV를 슬쩍 보다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가 응원하는 팀은 이기고 있었지만 이 집안의 팀은 늘 지고 있었다. 잠들 무렵 윤주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메모지를 붙였다. 송편 반죽 마이너스 아침, 고명 마이너스 밤, 제사상 체크. 체크리스트는 공포와 유사한 안도감을 줬다. 할 것이 많으면 생각할 틈이 사라지니까. 그러나 깊은 밤 경순의 방문 틈으로 새는 불빛을 보았다. 누군가 낮게 말하는 소리. 경순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상대는 짧게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윤주는 발걸음을 멈췄다. 낯선 불안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명절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겉으로는 풍요롭게 속으로는 모자람으로. 이장 시동생의 그림자. 시동생 준석은 언제나 늦게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모자란 얼굴로. 한때 음악을 한다며 기타를 들고 다녔고 한때 창업을 한다며 지방곡간을 뒤집었다. 경수는 둘째는 예술가 기질이 있다며 감쌌다. 예술가라는 말은 이 가족에게 면죄부의 다른 이름이었다. 준호는 동생을 미워하지 않았다. 다만 피했다. 미워하면 또 싸워야 하니까. 추석을 하루 앞두고서야 준석이 집으로 들어왔다. 뺨은 깎아지른 듯 홀쭉했고 눈밑은 푸르스름했다. 형, 올만이야. 그의 웃음은 늘 비어 있었고 그 빈 곳에서 냄새가 났다. 경수는 반색하며 고기를 더 올려 구웠다. 우리 준석이 고생 많았지? 먹어, 많이 먹어. 윤주는 그 장면이 익숙했다. 고통을 어루만지는 대신 고기를 더 굽는 방식.
사랑을 가장한 회피. 밤이 되자 준석은 마당 한쪽에서 전화를 받았다. 낮은 목소리, 짧은 욕설, 반복되는 조금만 시간을. 윤주는 창문을 닫으며 들으려 하지 않았으나 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바람이 말들을 데려왔다. 담보, 연체, 보증. 익숙하지만 자신의 세계와는 무관하다고 여겨온 단어들. 윤주는 문득 냉장고에 붙인 메모를 떠올렸다. 체크리스트에 없는 단어들. 이 집은 체크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경수는 오래된 장롱문을 열었다. 윤주는 우연히 혹은 운명처럼 그 틈을 보았다. 장롱 속 가장 위칸, 흰 서류 봉투 몇 장, 적막한 종이에서 비린 기름 냄새가 났다. 경수는 봉투를 꺼내 들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윤주는 숨을 죽였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은 제자리로 굴러가는 법. 그러나 굴러가는 제자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발목이었다. 3장 추석날의 불청객. 추석 아침 국이 끓었다. 맑은 소고기 무국은 투명한 기도를 닮았다. 송편은 반달처럼 줄지어 쌓였고 산적은 줄무늬를 드러냈다. 경수는 제사상을 한 번 더 훑었다. 이제 조기만 올리면 된다. 그 순간 대문에서 쇳소리가 났다. 벨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소리. 단단하고 절박하고 예의를 모르는. 문 앞에는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다. 명절임을 알리는 한복도 웃음도 없었다. 검은 상의에 검은 표정, 손에는 서류 가방. 여기 최준석 씨 댁 맞습니까? 경순이 먼저 나섰다. 명절날 무슨 일들이야? 남자는 차분히 명함을 내밀었다. 채권 추심회사. 윤주는 손끝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남자는 상냥하게 말했으나 말의 내용은 단단했다. 추석이지만 기한이 오늘입니다. 약속을 수차례 어기셨죠? 가족분들이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엿듣던 동네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어졌다. 집안은 갑자기 무대가 되었고 저들은 관객 없이도 연기를 계속했다. 경수는 손사래를 쳤다. 무슨 소리야? 얘가 해결할 거야. 남자는 봉투를 흔들었다. 등기부등본, 대출약정서, 보증서. 윤주는 그 단어들이 한 덩어리의 냉기를 이루어 가슴팍에 내려앉는 걸 느꼈다. 준석은 머리를 감싼 채 엉성하게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그러나 시간은 송편처럼 쪼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준호가 나섰다. 명절인데 내일 다시 오시죠. 남자는 미소를 걷어들였다. 내일은 기일 경과입니다. 압류 진행됩니다. 그때 경순이 소리쳤다. 여긴 우리 집이야. 제사 지내야 해. 남자는 서류를 책상에 펼쳤다. 종이 위에는 검은 글씨들이 질서정연하게 그러나 잔인하게 누워 있었다. 윤주의 눈에 한 줄이 박혔다. 연대보증인 김윤주. 자신의 이름. 손이 떨렸다. 방금 전까지 송편에 묻었던 쌀가루가 이젠 죄의 증거 같았다. 사장 등기와 보증의 비밀. 이건 뭐예요? 윤주의 목소리는 말라 있었다. 경수는 고개를 돌렸다. 눈이 흔들렸다가 곧 단단해졌다. 가족끼리 돕는 건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말끝이 흐려졌다. 준석은 고개를 숙였다. 준호는 윤주와 검은 글자를 번갈아 봤다. 연대보증인 김윤주. 언제 어떻게. 윤주는 기억을 더듬었다. 몇 달 전 경순이 주민등록증을 빌려달라던 밤. 통신사 할인 받으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대. 경수는 그때도 낮게 말했다. 윤주는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은 불효와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 남자는 조용히 설명했다. 이미 1차 연체가 2번, 2차 연체가 1번. 오늘이 마지막 안내입니다. 윤주는 종이 위에 또 다른 글씨를 보았다.
등기부등본, 작은 글씨로 박힌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은 눈앞에서 자꾸만 커졌다. 담보는 시어머니의 집. 그런데 보증인은 자신. 가족은 서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그 끈은 사랑이 아니라 숫자였다. 경순이 서둘러 말을 이었다.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한 거야. 준석이 사업만 자리 잡으면 사업이요? 윤주는 비웃음이 새어나왔다. 어머니, 이건 사업이 아니라 빚이에요. 준호가 막아서려 했으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남자는 더 이상의 감정은 다루지 않겠다는 듯 서명을 가리켰다. 지금 도장 찍으시면 상환 계획표대로 분할 가능합니다. 이 집의 공기는 미세한 가루처럼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 가루는 눈과 코로 들어와 폐의 깊은 곳에 들러붙었다. 윤주는 끝내 펜을 잡지 않았다. 저는 오늘 어떤 것도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드물게 그리고 늦게 나온 단호함.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럼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했다. 문이 닫히자 경수는 마치 제사 한가운데 소금이라도 쏟은 듯 허둥거렸다. 며느리가 집안을 망치려 드네. 내 애들은 어쩌라고. 윤주는 처음으로 맞받았다. 집안을 망친 건 이런 서류들이에요. 제사상에 올릴 건 고기가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오장 불붙는 고부 갈등. 부엌은 이미 전쟁터였다. 기름 냄새가 연기로 올라붙고 도마에 내려치는 칼소리는 마치 전장의 북소리 같았다.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었고 송편 반죽은 반죽대로 말라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요리에 집중하지 못했다. 말과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서로를 겨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수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툭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그래도 어른 말은 들어야지. 가족이니까 도와야지.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동자는 피로 붉게 충혈돼 있었다. 윤주는 싱긋 웃으며 쏘아붙였다. 도와요? 저한테 물어는 보셨어요? 제 이름으로 보증을 세울 때, 제 주민등록증을 빌려갈 때 왜 한마디 말도 안 하셨죠?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이면 함께 상의해야죠. 그게 기본 아닌가요? 윤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오래 쌓인 분노가 숨쉬고 있었다. 준호는 가운데 서서 두 사람을 말리려 애썼다. 그만해, 제발 명절인데.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지나가는 바람처럼 가벼웠다. 바람은 불길을 끄지 못했다. 오히려 불길은 더 세차게 타올랐다. 싱크대 위엔 친정엄마가 아침 일찍 가져다 둔 반찬통이 놓여 있었다. 계란지단이 곱게 올려져 있고 도라지와 고사리가 참기름 향을 내뿜고 있었다. 윤주는 그 반찬을 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친정엄마의 손길이 담긴 음식은 늘 작은 위안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경순의 손이 반찬통을 낚아챘다.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니네 집 냄새. 나는 반찬 따윈 우리 집에서 치워. 경순이 소리치며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엌 바닥에 쏟아부었다. 지단이 흩어지고 나물이 나무 바닥 틈새로 파고들며 널브러졌다. 송편 몇 개가 반죽채로 따라 굴렀다. 어머니, 윤주의 비명이 터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나물을 주워 담았다. 손끝이 떨렸고 눈물이 뚝뚝 흘러 반찬 위로 떨어졌다. 그러나 경수는 차갑게 내려다봤다. 그 엄마의 그 딸이지 역시. 너도 별 수 없구나.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윤주는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경수는 한 발 더 다가와 윤주의 손목을 탁 치며 밀어냈다. 반찬을 담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너 내 엄마가 내게 뭘 가르쳤는지 뻔히 보인다. 남의 집에 와서 생색만 내고
기어이 집안 말아먹게 생겼지. 윤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다시는 우리 엄마 욕하지 마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끝처럼 매서웠다. 그러나 경수는 멈추지 않았다. 왜? 내가 막아?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애비 없는 딸년이 어디서 말끝은 비수가 되어 날아들었다. 윤주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녀가 외치며 일어나자 두 사람의 몸이 부딪혔다. 접시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깨진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아이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렸지만 어른들은 멈추지 않았다. 경수는 손을 뻗어 윤주의 어깨를 밀쳤다. 윤주는 균형을 잃고 뒷걸음질 쳤다. 순간 그녀의 손이 본능처럼 경순의 손목을 탁 쳐냈다. 두 사람 사이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경수는 그 정적을 깨며 소리쳤다. 봐라. 다들 봐라. 며느리가 시어미를 때렸다. 이게 요즘 것들이다.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윤주야, 무릎 꿇어. 어머니한테 사과해. 그러나 윤주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만두세요. 더는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경수는 그 말에 미친 듯이 웃었다. 웃음은 금세 오열로 바뀌었다. 바닥에 흩어진 반찬 위로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울음과 비명, 아이들 울음이 한데 섞였다. 부엌은 전쟁터가 아니라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 폐허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여기서 시작된 금은 집안을 산산이 부술 운명이었다. 6장 친정의 개입. 윤주는 아이 둘을 데리고 잠깐 밖으로 나왔다. 어린 것들의 눈동자엔 어른들의 사정이 이미 번져 있었다. 놀이터 그늘에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말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나왔다. 엄마는 짧게 말했다. 데리러 갈게. 그 집에서 나와. 윤주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다. 손이 작고 따뜻했다. 따뜻한 것은 늘 작았다. 친정아버지는 그날 오후 차를 몰고 왔다. 경수는 대문 앞에서 막아섰다. 말은 예의를 걸쳤지만 뜻은 단단했다. 가정일에 왜 끼어드세요? 아버지는 눈을 치켜뜬 채 말했다. 가정일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며느리 명의로 몰래 보증을 세웠다면서요. 경수는 흥분에 손을 떨었다. 범죄라니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 그 단어는 방패이자 칼이었다. 사람들은 그 단어 뒤에 숨어 서로를 찔렀다. 양가 어른들의 말다툼은 금세 동네 구경거리가 되었다. 담장 너머로 머리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누군가는 시댁이 너무했다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며느리가 요즘 것이라 수군댔다. 윤주는 아이들의 귀를 막았다. 소문은 소리보다 빨랐다. 빛 독촉장보다 더 잔인한 것은 입방아였다. 칠장 가족의 붕괴. 해는 기울었고 제사상은 결국 차려지지 못했다. 숯불처럼 까무룩한 저녁, 준호는 술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만 이해해. 엄마도 동생도 윤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누구 편도 아니야. 그래서 더 위험해. 그 말은 비수였고 준호는 피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조용히 블록을 쌓고 있었다. 무너지는 소리 없이 조심조심.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조심스러웠다. 그 밤 마지막 폭발은 사소한 것으로 시작됐다. 아이가 뒤늦게 울음을 터뜨렸고 경수는 애는 왜 또 울리냐며 방문을 박차고 나왔다. 윤주는 그 문 앞을 막아섰다. 이젠 그만하세요. 몸이 부딪혔고 말들이 부딪혔다. 준호가 팔을 벌려 말렸다. 그 팔은 오랫동안 양쪽을 재보느라 힘을 잃은 저울 같았다. 결국 윤주는 아이들과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휴대폰으로 임시 숙소를 찾고 캐리어에 옷을 넣었다. 지퍼가 올라가며 작은 비명을 냈다. 팔짱 흩어진 식구들. 며칠 뒤 집 대문 앞에 붙은 하얀 종이는 바람에 펄럭였다. 경매 개시 결정. 그 문구는 빨갛게 도장을 찍은 듯 눈에 박혔다. 이웃들이 지나가며 한 번쯤 고개를 돌렸고 속삭임이 골목을 따라 흘러갔다. 저 집 드디어 넘어간대. 속삭임은 바람보다 빨랐고 눈길은 화살보다 깊었다. 경수는 아침마다 우편함을 열었다. 은행에서, 추심회사에서, 법원에서 날아온 우편물이 현관 바닥에 흩어졌다. 그녀는 종이를 주워 모아 부엌 아궁이에 던졌다. 불길이 삼켰지만 글씨는 사라지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숫자가 떠올랐다. 담보, 근저당, 연체. 그 단어들이 제사상 위 접시처럼 차곡차곡 쌓였다. 그녀는 밤마다 꿈에서 제사를 지냈다. 고기와 나물을 올리려 하면 제일 먼저 독촉장이 접시 위에 내려앉았다. 꿈속에서 종이를 찢어도 금세 다시 이어졌다. 빚은 그렇게 이어졌다. 윤주는 아이들과 친정 근처 전셋집으로 옮겼다. 방 2칸짜리 좁은 집이었지만 창문이 커서 햇살이 가득 들어왔다. 아이들이 웃으며 햇살을 따라가자 윤주는 그제야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하지만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 바람 속에 시댁의 목소리가 스며 있었다. 가정은 지켜야지. 며느리가 집안을 버렸다더라. 소문은 이사도 따라왔다. 준호는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지냈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만나러 왔지만 그 만남은 점점 어색해졌다. 아이들은 아빠를 반겼지만 곧 낯설어했다. 함께 쌓은 블록은 금세 무너졌고 무너진 건 장난감뿐이 아니었다. 윤주는 아이들 앞에서 웃었으나 웃음은 늘 짧았다. 대화는 학교 숙제와 급식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더 깊은 얘기를 꺼내면 균열이 다시 입을 벌릴까 두려웠다. 경수는 시골 친척 집으로 내려갔다. 밭일을 도우며 지냈지만 손보다 마음이 먼저 시들어갔다. 밤마다 풀벌레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묻혀 울음을 삼켰다. 다 내가 잘못했나? 그러나 답은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두고 수군댔다. 아들만 믿고 며느리를 잡더니 결국 집안 말아먹었대. 그녀는 장독대 앞에 앉아 귀를 막았다. 막아도 소리는 스며들었다. 준석은 자취를 감췄다. 누군가는 빚쟁이들을 피해 산속으로 숨었다 했고 누군가는 해외로 도망쳤다고 했다. 확인할 길은 없었다. 남은 건 흉흉한 소문뿐이었다. 골목 어귀, 버스 정류장, 시장통에서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준석이 집 망하게 했다더라. 사람들은 사실보다 이야기를 좋아했다. 사실은 가볍고 이야기는 무거웠다. 그 무게가 남은 가족의 어깨를 짓눌렀다. 명절이 또 돌아왔다. 윤주는 차례상 대신 작은 식탁을 차렸다. 계란말이와 김치, 과일 몇 조각. 아이가 물었다. 엄마, 우리도 제사 안 지내? 윤주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이를 바라봤다. 우리 집은 마음으로 지내. 마음속 제사에는 재물도, 독촉장도, 이름표도 없었다. 다만 고맙고 미안한 마음만 올려졌다. 저녁 무렵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윤주는 한참을 바라보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추심일 수도, 준호일 수도, 소문일 수도. 전화는 끊겼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낙엽을 흩날리고 있었다. 흩어진 낙엽처럼 집안도 흩어졌다. 모이지 못하는 식구들, 다시 맞추지 못하는 조각들. 그러나 바람은 멈추지 않았다. 흩어진 채로라도 삶은 계속되었다. 그것이 비극인지 해방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